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드로 대왕 아까 얘기했었죠. 당시 그리스에는 여러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했어서 그걸 이제 펠레포네스 전쟁이었는데 후유증으로 이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틈을 노린 그 북부에 있던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군주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를 제패하는 데 성공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제국을 건설하죠.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가정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사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7년 동안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치게 되고 케도니아의 궁중의 권력 암투로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하고 알렉산드로스가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로 돌아와 리케이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얘기했지만 이 관계가 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드로스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 사료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어, 그 종이도 귀했고 나중에는 이제 양피지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양피지는 양의 가죽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서 말린 다음에 그 위에 그 어떤 칼같이 날카로운 펜촉으로 긁어서 하는 기록물에서 너무 비싸요. 많지 않아서 기록을 남긴다고 보존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일찍부터 대권의 야망을 품고 있었고 정치, 군사 전문가다운 면모가 강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치밀한 논리와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덕에 대한 정치를 중시했던 철학이었습니다. 달랐죠. 그 어떻게 보면 그 알렉산드로스는 사실 마키아벨리 같은 어떤 정권이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사용해 할 수 있다였다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죠.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잘하는 거, 최고의 것을 통해서 정치를 해이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학문의 중요성에 관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았긴 했겠죠. 하지만 원래 기질 자체가 방탕했고 자기를 그 다잡기 위해 아버지가 보낸 꼰대는 이거 지필하신 분의 생각이니까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아닌 얘기도 있는데 일단 특히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에 성공하게 나서 둘 사이는 아주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원정에 따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평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인만이 문명인이고 아시아 쪽 사람들은 야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이후 그들의 문명에 경외감을 느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다른 문화에 대한 견해 차이뿐만 아니라 갈등의 정황을 확증할 수 있는 사건도 있었는데 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카인 칼리스테테네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측근이 되어 동방 원정을 함께 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문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반대하여 둘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이후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암살 음모까지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조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 원정에 함께 가자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학자의 관심으로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도 많은 혜택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외국의 법에 관한 자료를 모은다거나
동식물의 표본을 모을 때 알렉산드로스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왜냐하면 원정을 갔다 오면 많이 갖다 줬대요. 게다가 알렉산드로스와의 인연은 자기가 세운 리케이온을 번영하는 데 큰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로 도움을 받고 주는 관계였음에도 뭐 분명했다. 그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뭐 갈등도 있었던 건 또 사실이겠죠. 내막은 알 수 없죠. 어쨌든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라는 세계적인 권력자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어, 중요한 인물로 대우를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여기 밑에 얘기했지만 죽었을 때가 더 문제가 되겠죠. 그게 아니었다면 아테네 출신이 아니었던 그가 이렇게 아테네에서 어, 그 엄청난 학자의 대접은 받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바빌로니아에서 22년 동안 보내준 막대한 연구 자료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총독 안티파트로스의 비유 아래 그의 학원은 날로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달리하는 중요한 연구 방법은 귀납적이죠. 그러니까 자연사에 관련된 표본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면 그거에 그 알렉산드로스가 끼친 영향, 도움은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질서 유지를 위해 세밀한 규칙을 제정했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학교를 관리하게 했고 식사도 학교에서 능동도 공동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공동의 그 어떤 관리가 필요한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알렉산드로스가 바빌로니아에서 좀 빨리 죽었죠. 33세로 요절하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독립적인 도시 국가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마케도니아가 커지고 하나의 제국이 되면서 그 밑에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 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드로스가 죽으니까 사실은 이제 독립에 대한 운동들이 어, 그 생각들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아테네에서도 마케도니아의 부역자들에 대한 숙청이 이제 단행되죠. 그렇다면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정말 긴밀한 관계가 갖고 있었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미움의 대상 혹은 숙청 대상 1순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모독하고 국가의 종교를 위반했다는 죄로 고소를 당하죠. 근데 고소는 사실은 엉뚱한 걸로 보통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와 비슷하지만 소크라테스도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고 애둘러 다른 죄명으로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이끌어간 것처럼 이미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고 사형을 당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선고를 받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때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아테네 시민이 두 번 다시 철학의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떠난다. 그래서 그 아테네 시민이 철학의 죄를 지는 거 하나는 뭐였죠? 이 소크라테스의 애죠.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먼저 했는데 두 번째는 뭐요? 자기를 죽이게 되면 철학이라는 큰 그러니까 자기를 뭐랑 등치시키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가 예, 하나의 철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철학에 등치를 시키고 그렇게 않기 위해서 나는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 고향인 칼키스로 만명했고 다음에 그 원래 지병이었던 위장병으로 죽게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철학자들의 생애는 사실은 평탄하지는 않았을 테고
지금도 그 마찬가지였죠. 음, 재밌는 거는 현대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느냐. 어, 현대 철학자들 특히 이제 20세기 들어오고 혹은 19세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17세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중세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단이라는 거 신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 스피노자라는 그, 어, 그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고 근대 그 합리론 철학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피노자도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겠고 그다음에 20세기에 부터는 뭐 니체 같은 사람도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그 반향을 많이 일으켰지만 문제도 되기도 했고 20세기에는 이제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이 그 어떤 전체주의와도 쌓여야 되었고 그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도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진짜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됐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철학 얘기를 좀 해보면 제목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플라톤이었다면 현실은 아리스토텔레스면 이 둘을 연결하려고 했던 게 이 사이를 고민했던 게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의하면 예술 작품은 이데아의 모방인 현실을 또 모방하는 그러니까 세 단계 멀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데아, 현실, 예술 작품. 그래서 이중으로 헛된 세계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예술을 접하고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이데아로 접근하는 지름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카타르시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그 슬픈 영화를 보게 되고 여러분이 한번 울게 되면 정화가 되는 느낌이 있고 그 정화된 느낌이 어떻게 보면 문학이 주는 효능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한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학을 하나의 학문 단위로 생각할 수 있게 비평이라는 것도 되겠죠. 그걸 만든 게 시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구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에서 이상은 플라톤이 사유하려고 했던 거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과 이상 그 사이를 연결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현실과 이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승의 이데아를 뒤집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플라톤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한번 볼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제지간이지만 학문적 스타일이 아주 달랐습니다. 그죠? 앞에 연역, 귀납 이런 얘기도 했는데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서양 철학사들은 이들로 대표되는 이상론과 현실론의 각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쪽 그 영역과 아리스토텔레스 영역이 있다면 여기는 이상론, 여기는 현실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으로 나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항상 갈등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플라톤은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받아들인 거는 플라톤이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중세 때, 그러니까 중세를 이제 암흑의 시대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도 플라톤의 영향은 계속 지속됐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냐? 종교적이고 관념적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데 이데아에 비해서 열등하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거고 이걸 구별하고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플라톤은 감각적 현실 세계를 그림자 우리가 전에 배웠죠.를 보고 이데아 세계가 참다운 세계고 감각적 현실 세계는 가짜 그림자 이렇게 봤다면 이런 맥락에서 이데아 모방의 현실은 이거는 없애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니까 진짜 이데아를 보려면 현실은 해체되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대상이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핵심 개념인 이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배우면서 플라톤 선생님의 말은 맞구나. 그러니까 이 그 말을 좀 더 잘 배워서 내가 가르쳐야지가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내용에 어떤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진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어, 이데아는 생각과 관념으로만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관념.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톤한테 이데아는요. 관념이 아니라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라는 말이 철학에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걸 영어로는 substance라고 해요. 요거는 그 자체로 있는 거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진짜예요. 나머지는 얘를 꾸미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데아는 실체예요. 실제. 그다음에 실제. 그러니까 실제라는 말은 우리가 있는 사물, 물질처럼 있는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볼 때는 이런 거는 실제하지도 않고 실체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념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세계뿐이 없어요. 그냥 얘는 이데아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다. 사실은 우리는 플라톤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톤의 세계관은 그 근대를 넘어오면서 사실은 실제적인 효력은 잃어버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유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현실 세계뿐이 없습니다. 플라톤에게 육체적인 감각이라는 거는 이데아를 보는 마음의 눈을 가리고 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하는 감각은 사실은 이데아를 보지 못하게 해요. 육체 안에 갇혀 있게 되고 우리 육체 안에 그러니까 죄수처럼 갇혀 있는 우리는 우리 동굴에 비유해서 봤던 것처럼 엉뚱한 것만 볼 수밖에 없어. 육체를 벗어나고 진짜 눈을 가져야 되는 건데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감각은 어떤 궁극적인 지혜로 가기 위한 첫 단추이다. 그러니까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를 정리해서 어떤 지식을 알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과학적인 사유잖아요. 요 틀을 만들어 준 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보면 됩니다. 현실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원리나 어떤 개념을 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걸쳐 가야 된다. 이게 뭐였죠? 귀납적인 방법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현실은 초월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발판이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차원, 그러니까 개념이나 관념의 세계죠. 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은 물론이고 자연 세계 현상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록하고 정리하고 구분하면
그거에 대한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테네 학당 여러분 이제 그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철학 관련 책이나 설명하는 그림에도 맨날 사용되는데 그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화가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 중에 아테네 학당이 있는데 이게 현재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의 개인 서재 서실 벽면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봐서 못 봤는데 그림으로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황 율리우스 2세 요청으로 그려진 이 그림에는 철학자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주인공은 그림의 정중앙을 차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 이제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데 각각의 숨어 있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설명하는 유튜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 누구고 이 그림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각각 책 한 권씩 들고 있다.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은 우주와 인간, 몸과 그러니까 혼과 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티마이오스이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앞에서는 막 국가라는 책을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왜 티마이오스를 담고 있냐면 이게 중세를 거치면서 플라톤이 그 관심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를 전한 사람으로 조금 축소가 돼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책이 대표작처럼 이제 그림으로 남아 있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는 책은 니코마쿠스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는 우주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도덕적 도리를 모두 갖추어 있어야 올바른 삶이라는 작가의 의도가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요 작가의 의도는 그렇겠지만 왜 티마이오스가 플라톤의 대표작이 돼야 된다는 거는 조금 맞진 않죠. 그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도 엄청 많은데 니코마쿠스 윤리학이 뭐 이거는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덕윤리라고 해서요. 일단 윤리적인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으로 돌아가자는 게 20세기에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 이전에 어떤 철학자의 윤리적인 사상을 다시 끌어와서 현대 윤리학을 다시 기록한다, 만든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이론 중에 하나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했던 덕윤리에서 시작한 덕윤리가 있는데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책입니다. 더 재밌는 점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손가락은 손바닥에 향하고 있는 방에다 두 사람은 사이좋게 중앙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데 플라톤의 손가락은 하늘 가르치고 있고 현실보다는 이생세계인 우주 저편의 이데아가 중요하다는 의사표명이고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읽을 수 있겠죠. 이제 그만하죠. 뭐 플라톤 스승님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구조화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래로 향한 손바닥은 그만하라는 의미의 제스처인 동시에 이상보다는 현실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라페올로의 천재성보다는 뭐 그림만에 넣긴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학하면 누구였죠? 플라톤, 생물학의 시작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학문의 차이가 이제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의 이념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플라톤, 생물학을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념의 차이는 뭐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념이라는 말도 없죠. 두 사람의 이념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형이상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이상학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 틀이. 근데 우리는 이 그런 틀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형이상학 이념은 형이상학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은 수학은 여러분 계속 얘기했었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수학적인 추상성, 구상성은 뭐냐면 보이는 거요.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실제로 있는 거. 추상은 구상에서 볼 수 없는 형식, 틀, 패턴 이런 게 추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데아랑 가깝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죠? 그 여러분 내가 플라톤 얘기할 때 수학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라는 게 왜 추상적이냐? 어, 어떤 한 마리가 개 한 마리가 지나가고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개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옆에서 이걸 보고 이 둘은 아무 관련이 없지만 뭐란 걸 떠올리냐면 이라는 거예요. 두 마리. 근데 이 두 마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냐면 인간이 타고난 선험적으로 타고난 어떤 개념, 추상적인 개념에서 왔다고 봐야 되겠죠. 아카데미 입구에는 끝에 있었죠. 기하학을 모르는 자에게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문구를 써붙일 정도로 플라톤은 수학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반해 여러 학문을 전부 섭렵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학문 중에 생물학에 관심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표본을 모았죠. 동물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드로스한테 부탁을 해서 알렉산더 대장 그 왕에게 부탁을 해서 얻기도 했습니다. 이는 의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학문적인 그 형이상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민들레가 있으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는 현실의 민들레 꽃씨에서 싹이 나와 생장에 꽃이 피는 과정을 저편에 있는 민들레 꽃의 이데아 덕분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민들레 꽃은 저기 이데아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뺏기고 있는 거죠. 모사한 흉내낸 것에 불과한 거죠. 어, 생물을 좋아했던 아리스토텔레스에 하면 이름하는 틀렸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피우고 있는 민들레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들레꽃의 시에는 성장의 꽃을 피운다는 가능성이 이미 감추어져 있어요. 뭐냐면 씨앗 안에 완전한 민들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민들레 꽃이는 그 가능성을 갖춘 가능태예요. 가능태. 이 안에는 이 완전한 민들로로 가능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데아는 개체에서 분리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기 다른 세상에 요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의 안에 잠재적으로 가능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성장하면서 완전하게 현실태가 되는 건데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플라톤이 만물의 발생 원인을 저편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서 찾은 것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만물 내부,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씨앗 그 자체 안에 있다는 것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만물의 내부에 잠재된 가능성이란 오늘날 관학 용어로 말하면 유전자 같은 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커가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그 보면 혹은 설명서 혹은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대로 만들어지도록 놔두면 되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 밖에 있는 거 아니라 모든 것들 안에는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뭐죠? 그 도토리 나무로 많이 해요. 도토리 안에는 도토리 나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고 얘는 성장하면서 현실로 되면서 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